안녕하세요. 자, 오늘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선생님이 지금 PDF가 없어서 일단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학습지에 같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단 정치에 대해서, 무단 통치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업을 했었고, 우리 이제 오늘 경제 수탈 정책 같이 볼 텐데, 일단 한 가지 얘기하고, 자,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제라고 하면은 이 시기에, 그러니까 1910년대 이 당시에는 국가 경제의 근본이 농업입니다. 그렇죠? 자, 농업이고, 자, 이 농업의 근간이 되는 거는 토지입니다. 해서 이 당시 그 일제 측에서는 이런 원칙을 세웁니다. 그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식민지에서 조달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고, 그 재정 조달을 위해서 당시 농업의 근간이었던 토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자, 토지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지만이 이 토지에서 조세를 거둬들여서 그걸 가지고 재정 기반을 쓸 수 있겠죠. 또는 이 토지를 팔아서 이거를 자본화해서, 현금화해서 그걸 경제 기반으로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취하든지 간에 이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학습지 정리하기 전에 일단 자, 여러분들 뭐 포스트잇이나 자, 노트에다가 조금 정리하고 그걸 기반으로 여기 학습지에다가 또 이제 정리를 한번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방금 우리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여러 재정적 기반을 우리 한국에서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를 전국적인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어요. 자, 그래야지 거기에 세금 부과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토지를 증명하는 제도가 그 당시 우리 한국에서는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제 근대적인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자를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인지 토지가, 그리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 국가의 신고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토지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 숨어있는 토지들을 은결, 숨을 은자를 써서 은결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증명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주의 소유권과 농민의 경작권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자, 혼재되어 있다라는 말은 뒤섞여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봤을 때 우리 그 당시에 한국은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았고, 지주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과 농민이 가지고 있는 경작권이 지나치게 얽혀 있었다. 자, 이 두 번째가 무슨 말인지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자, 이만한 면적에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있어요. 지주. 자, 이 지주는 땅 주인이라고 해서 지주라고 이제 부르죠. 자, 지주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소유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 토지를, 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지주에게 있어요. 자, 이 지주는 이 땅을 직접 농사를 지을까요? 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땅을 빌려줘서 그 대가를 받죠. 그 대가를 우리는 소장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소장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주들은 이 땅 말고도 너무 많은 땅이 있기 때문에 혼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넓은 땅을.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죠. 소장료를. 해서 이 소장농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자, 소장농은 이 땅에 대한 경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작권은 법적인 권리는 아니고 관습적인 권리예요. 자, 관습적인 권리라는 의미는 을의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란 뜻이지. 그쵸? 그 사회에서 우리끼리는 용인되어 온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장농이 가지고 있는 경작권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영구 경작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영원히 경작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예요. 영구라는 말은 영원히. 그래서 이 소장농은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경작권이에요. 늙어 죽을 때까지 농사 지을 수가 있었고, 그 심지어 이제 그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었어요. 매매할 수도 있었고, 소유권을 파는 건 아니고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아들에게 이 경작권을 상속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조선 후기에 이런 경작권이라는 게 이제 형성되는데 굉장히 이제 특이한 제도죠. 다른 나라에는 이제 이런 소장농이 뭔가 이제 이런 경작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지는 않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농민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런 경작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의 약간 특징적인 모습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이 소장농은 이 땅에 무슨 작물을 심던지 그거는 소장농의 마음에 달려. 지주가 여기다가 이걸 심어라 저걸 심어라 이렇게 간섭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소장료는 생산량의 30%만 내면 됐어요. 이거 지금 3자를 쓴 겁니다. 30%만 내면 됐어요. 30%. 예를 들어 10가마를 생산하면 3가마만 소장료를 주고 7가마는 이 소장농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주가 다른 지주에게 B지주라고 할게요. 다른 지주에게 이 토지를 팔 수도 있겠죠. 팔았다고 칩시다. 이 A 지주가 다른 지주에게 이 토지를 팔았어요. 그 새롭게 이제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B 지주는 이 소장농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장농은 영원히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생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 이제 만들어진 이 소장농이 가지고 있던 관습적인 경작권은 굉장히
소작농에게는 막강한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고 일본이 이제 우리를 식민 통치하게 되면서 이 소작농이 가지고 있는 경작권이 되게 방해가 되게끔 느껴졌어요. 일본에게는. 왜냐면 자,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36년만 하고 갈 생각은 당연히 없었겠죠. 뭐 수백 년, 수천 년 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자,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을 우리나라에 이주시켜야 됐었어. 그래야 우리나라를 영원히 그 자신들의 그 나라로 만들 수 있었거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종대왕 기억날 겁니다. 자, 우리 세종대왕 때 새로운 영토를 개척했었죠. 사군, 육진. 기억 날려나 모르겠네. 자, 우리 세종대왕 시기에 여진족이 살고 있던 자, 사군, 육진 그 여진족이 살고 있던 지역을 우리가 새롭게 여진족을 쫓아내고 새롭게 우리가 개척하고 거기에 4개의 군과 6개의 진을 설치해서 새로운 영토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종대왕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의 사람들을 이쪽에 이주시키는 거야.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농사 짓고 평생 살아야 여기가 진정한 우리의 땅이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도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나서 수많은 일본인들을 우리나라에 이주시키고자 해요. 그래서 일본 본토에다가 한국에 오세요. 자, 한국에 가면 땅이 굉장히 토지가 저렴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을 우리나라에 이주시키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야 우리나라 영토가 실제로 이제 일본 영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본인들한테 그러면 정착할 토지를 주려면은 이 소유가 자유롭게 매매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매매해도 그거를 뭐 마음대로 일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뭐 하거나 마음대로 하거나 또는 이제 이걸 사고 팔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는 경작권이 있기 때문에 소작농들이 경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작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본이 그 토지 매매를 자유롭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 방해가 장애물로서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거치면서 일본은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던 이 경작권을 부정하고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소작농이 가지고 있는 경작권이 부정되고 지주가 가진 소유권만 인정이 된다면 이제 소작농은 평생 이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없게 됐잖아요. 평생 농사 지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작 지으려면 지주들과 매년 새로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전에는 계약이라는 걸 따로 맺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경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들에게 이것도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주들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경작권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제 지주들과 계약을 맺어야 되죠. 그러면 지주들은 이제 점차 갑의 위치에 서게 되겠고 소작농은 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주들이 이제 30%만 안 받을 거거든. 이제는 자, 소작료 50% 내 해도 소작농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소작료를 80%까지 1920년대가 되면 80%까지 지주들이 자, 받습니다. 그래도 소작농의 입장에서는 땅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주고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20%만 떨어지더라도 그러더라도 이거라도 있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점점 자, 지주의 권한은 강해지게 되고 농민 지위는
악화되는 결과를 자,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자, 지주들은 이제 예전보다 지주 권한이 강해지니까 좋거든? 지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 지주들을 자신의 지배 체제에 협조적으로 이제 끌어들이게 되면서 지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농민들을 착취하면서 식민 통치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제 입장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해서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일본은 우리 그 식민 통치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는데 토지를 조사하려고 보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자, 토지에 우리나라 다 토지 증명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런 소유권 경작권이 섞여 있어서 제대로 토지 소유 현황을 자, 파악하고자 했고 자, 이를 통해서 자, 지세 수입을 증가시키고 토지 소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면 그 사람들한테 자,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겠죠. 그를 통해 자, 세금 수입 지세를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 그리고 지주의 권리만 인정하고 농민의 각종 권리를 자, 배제시켜서 자, 여기서 지주 권리는 소유권이죠. 농민의 각종 권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경작권이죠. 자, 이를 통해 자유로운 자, 토지 매매를 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고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한 내용을 자, 여기 위에서 써볼게요. 일단 목적. 자, 토지조사 사업으로 자, 얻고자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확인해서 식민 통치의 재정 기반을 자, 확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했어요. 자, 일본인의 토지 소유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토지 매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의 방법을 자, 우리 교과서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교과서 160조. 자, 여기 펴보면 자료 1번 자 보겠습니다. 토지조사령 1912년 발표가 됐고 자 제1조의 토지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자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주소, 시명, 명칭 그 소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종류는 뭔지, 사표,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등급은 어떤지, 결수, 몇 결인지, 옛날 토지세는 단위를 결이라고 했어요.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방법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에 따라서 신고하라는 거야. 자, 신고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신고하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방법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라는 거고 자, 이를 신고주의
다른 말로 자, 신고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신고를 그러면 농민들이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려면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된다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이걸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일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버거웠고 농민들에게는. 그리고 세 번째는 반일 감정 때문에 내가 이게 우리 선조에게 적법하게 상속받은 내 땅인데 왜 일본이 시키는 대로 이걸 일본에게 이게 내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받아야 되는지 라는 것에 대한 반일 감정 때문에 이제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그 국유지, 우리 국유지라고 하면 황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그리고 이제 공유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고 있던 토지, 뭐 마을 사람들 또는 우리 같은 가문 사람들, 자 해서 같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정확하게 개인 누구의 소유라고 신고가 되기 애매했던 이런 토지들도 제대로 신고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토지들이 이런 그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넘어간 토지는 전 국토의 40%에 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는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고, 미신고 토지와 국유지, 공유지를 그 조선 총독부가 이를 차지하게 되면서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 엄청난 많은 땅을 어디로 넘기냐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로 넘기게 됩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우리 교과서 159쪽에 여기 밑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식민지 경제 수탈의 상징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 척식이라는 말은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서 자국민을 이주시킨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서 일본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세운 회사입니다. 정부에서 세운 회사예요. 그걸 이제 국책회사라고 하고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신고되지 않은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겼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는 그걸 일본인들한테 다시 헐값에 넘기거나 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그 지주가 되어서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이 토지를 다시 이제 비싸게 소작을 주거나 해서 우리 식민지 우리 한국의 경제 수탈의 상징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헐값에 불하했고, 그래서 불하라는 얘기는 아주 헐값에 내려줬다 또는 넘겨줬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인 지주가 증가하게 됐어요. 자, 우리 교과서 159쪽에 여기 자료를 다시 보면 한국 내 일본 농민의 증가라고 되어 있죠. 일본인 농사 경영자는 1909년에 692명, 그러니까 식민지 되기 바로 직전에는 약 700명 정도에서
1915년 6년 만에 6,969명, 약 7,000명으로 10배나 6년 만에 일본인 지주가 10배가 되었고 토지 소유 면적도 4배나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먼저 이제 첫 번째로 2가지 정도로 이제 쓸 건데 첫 번째로는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이 되었고 우리 아까 얘기했죠. 농민의 경작권 등 관습적 관습적인 권리는 부정되면서 농민의 영구 경작권이 상실되고 고율의 소작료를 농민들은 부담해야 됐습니다. 자, 소작료를 막 높게 줬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존의 원래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은 기존보다 소작료를 훨씬 많이 줘야 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 땅이 있던 농민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 그런 사람들을 자영농이라고 하거든. 자기 땅을 농사짓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제 자기 땅에 있던 사람들도 제대로 신고가 되지 못했거나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신고를 안 했거나 그래서 그 땅을 잃은 농민들이 많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자영농이었던 사람들은 소작농이 되는 거죠. 자, 소작농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지주들의 토지를 빌릴 수 있었던 농민들은 그나마 다행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작농이라고 하죠. 자, 소작 지을 땅을 끝까지 구하지 못했던 농민들은 이제 산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서 그 재를 거름 삼아서 밭작물을 자, 길러서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걸 가지고 근근히 이제 가족들의 그 삶을 연명했던 자, 그런 사람들을 화전민이라고 합니다. 자, 화전민이 되거나 또는 이런 화전도 지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북쪽에 자, 만주와 연해주로 또는 미국으로 가기도 했어요. 등지로 자, 이주했던 농민들이 많아졌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 방법, 결과, 영향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자, 경제수탈 정책 한번 다시 이제 볼게요. 자, 이제 토지 외에 농업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자, 어떻게 우리 경제를 수탈했는지 자, 보면은 일단 경제 수탈을 위한 여러 법령을 제정을 합니다. 자, 산업활동 허가제에 관련된 자, 법령을 제정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게 회사령이라는 거고 1910년에 제정된 자, 이 법령의 명칭에서 우리가 회사 설립에 관한 법령이겠구나라는 거 유추할 수가 있어요. 교과서 160쪽에 보면 자료 2번 보겠습니다.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께 뭘 받으라고? 허가. 그전에는 회사를 설립할 때 자, 신고하고 세우면 됐었는데 이제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허가는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거라서 굳이 이런 법령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허가를 다 내주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 그래프를 볼게요. 막대 그래프가 두 개 있고 첫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여기 써져 있죠. 민족별 공업회사 불입 자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그 민족별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본액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일본인 보면은 1911년에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본액은 전체의 32%입니다. 자, 그럼 1917년이 되면은 83%까지 올라가요. 자,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의 자본을 볼게요. 17%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지금 17년이 되면 12%로 줄어요. 이 얘기는 지금 회사령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세우고자 했을 때 허가를 내줬다라는 거예요? 안 내줬다라는 거예요? 안 내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이 회사령은 자, 의도가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제5조 보면 회사가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경제와 정치는 다른 거잖아요, 분야가. 자, 조선 총독은 회사의 해산도 명할 수, 어떨 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그 지배에 저항하는 그런 민족 자본 이거는 해산을 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삼성 문 닫으라면 문 닫아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한 월권이죠. 지나친 간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 회사령에 속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등등등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다 허가 관련된 허가. 자, 어업에 대한 거는 우리 이제 그 어업 활동, 우리 이제 농민들도 있지만 어민들도 있죠. 자, 이 어민들이 기존에 고기잡이를 하던 자 권한을 다 무시하고 새로 허가받아서 고기잡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 어민들에게는 허가를 안 내줬겠죠. 자, 그리고 광산 소유할 때도, 광산 채굴할 때도 허가받아 하라는 거야. 은행 허가받아 하라는 거야. 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허가를 많이 내주지 않았겠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임야, 임야 그 활동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에서 자, 임야 조사 활동? 내가 이거를 뭐라고 애들한테 써줬더라? 자, 여기 지울게요. 임야 허가제라고 써줬나? 이거 자, 여러분들 학교 가가지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임야 조사 뭐라고 써줬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선생님이 지금 책 없이 집에서 지금 찍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 학교 가서 애들한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산림 자원에 대해서도 임야 자원을 점탈했다. 임야
임야 산 조사 임야 뭐라고 써줬지?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자 임야에서 나는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자원도 일본이 점유해서 수탈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내가 써줬거든. 자, 이거는 정확한 용어를 교과서를 보던지 아니면은 교과서 보면 써 있을까? 교과서 또는 친구들한테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인삼 전매제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매라는 의미는 오로지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가만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국가만. 뭐를? 인삼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때는 주권이 없거든? 국가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이 인삼에 대해서 사고 파는 거를 독점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인삼이 고려시대 이후로 특산품이잖아. 인삼에서 나는 막대한 이익을 일본이 독점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과서 여기 두 번째 막대 그래프도 보면 여기 지금 광산 생산액이거든요. 자, 1911년에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산에서 생산되는 게 22%밖에 안 됐는데 22%. 이게 지금 1920년이 되면 80%까지. 그러니까 일본인에게 광산 소유에 대해서 허가를 많이 내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자원을 수탈하게 되고 자 이렇게 수탈한 거를 또 이제 일본으로 실어 날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기관 시설을 만듭니다. 철도도 놓고 항만도 건설하고 도로도 닦고 자 통신망도 자 확충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학자들 중에서는 지금도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철도를 놔주고 항만을 건설하고 도로를 닦은 것은 사실이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일본 덕분에 빨리 근대화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 덕분에 우리는 빨리 근대화할 수 있었다. 이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한국인 학자가 지금도 있다는 굉장히 그 슬픈 사실이 있는데 그런데 일본이 이 시기에 철도를 놓고 항만을 건설하고 도로를 닦은 것은 우리의 근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수탈 를 도모하기 위한 거지 우리를 근대화시켜 주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인 학자들의 주장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근데 참 슬프게도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마련해서 우리의 자원을 수탈했다. 우리 교과서 160쪽에 보면 일본의 식민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마련된 철도망이 X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X자 형태의 간선 철도망 자 이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주요 항만들 인천, 군산, 목포, 부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일본의 경제 수탈까지 우리가 자 확인을 했고 이게 활동 내용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수고했고 자 학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면 이제 문화통치 민족 분열 통치 부분 같이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